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서울 개포동 무순이 청약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인근 지역 청약까지 열기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분양가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 청약 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들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만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또 부동산알 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화제가 됐던 서울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름이 어렵습니다. 디퍼아라고 그냥 할게요. 네네. 네, 디퍼아 무순이 청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위 20억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청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100만 명이 몰렸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요. 50명 중에 한 명이면 거의 할 사람은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저도 했습니다. 본인도 하셨어요? 네, 이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장본인이 여기 계셨군요. 네, 일단 저까지 했으니까 100만 명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저도 네. 이제 했는데 이게 작년이죠. 흑석 파크 이제 무순이 청약이 있었는데 그때가 80만인가요? 90만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으니까 당연히 저는 100만 원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정확하게 네. 101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순이가 3개가 나왔거든요. 타입이 3개입니다. 34, 59, 132 3개가 나와서 100만 명이라고 해서 100만 대 1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59가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전용 59가 50만 3,374만 명. 그러니까 50만 대 1이 나왔고요. 제가 생각해도 전용 59가 가장 많이 몰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용 59를 빼고 132를 도전했는데요. 132도 33만 명이 몰렸습니다. 33만 대 1이고요. 전용 34 좀 작죠. 소형인데 17만 명이 몰려서 전반적으로 거의 뭐 로또다. 로또보다는 확률이 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첨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 포기 물량 무순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집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고요. 지역 없습니다. 제주도, 전라도 해남에 계시는 분들도 청약 가능할 수 있기 다할수 때문에 있다는 거죠. 전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청약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전국이 뭐 들썩거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들썩거렸냐? 뭐 20억 로또, 뭐 시세 차익이 이렇게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청약 시장이 모든 곳이 다 좋지는 않은데 네. 잘 되는 성공하는 단지들을 보면 아무래도 입지도 좋으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디퍼아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는 순간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넣어보는 그런 좀 허수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넣을 수 있고 또 청약 통장 같은 것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저도 그날 엘리베이터 타니까 회사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넣었냐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불었는데요. 지금 이미 거래된 사례들도 있어서 말씀하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3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호가가 20억을 훌쩍 넘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전매를 할 생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형대가 20억대가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가장 큰 면적만 20억대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이 기대는 되는데요. 142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이제 20억 이상의 그 호가랑 단순 계산을 해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거주를 할지 아니면 1년이나 2년 미만의 매각을 할지에 따라서 차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단기 양도라고 해서 양도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77% 정도 나올 수 있고 네. 또 2년이 안 돼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66%까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기대되는 차익은 뭐 4억 원대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것들은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3주택 이상이 되시면 12% 정도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계산해 보면은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시세 차익이 뭐 이제 그냥 뭐 세금 제외하면 20억이라고 하면 정말 막대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건 이게 서울 개포동이라는 소위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김효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세 차익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주를 하긴 합니다만 계약금은 한 10% 정도면 네. 사실은 계약금, 그러니까 본인 소유권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세랑 비교했을 때의 구간도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전용 34가 지금 분양가가 6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이쪽 지역의 이 평형의 전세 시세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갭이 굉장히 좁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전용 5구도 12억 한 9천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전세가는 9억에서 한 10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갭이 굉장히 좁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13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21억입니다만 전세가가 16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당장 매각을 하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소액이죠. 분양가 대비로 보면 소액의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들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 부분들을 누릴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전세가율 기준으로 사실 서울 강남은 뭐 50에서 많아봤자 60%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 치고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이제 매매가에 근접해 있는 뭐 이런 분양가 대비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양가 대비 네, 전세가가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로또 청약이래.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840만 대 1이었더군요. 네네. 근데 당첨금을 보니까 1등이 19억 얼마더라고요. 이게 뭐 시세 차익 지금 20억 얘기하면은 경쟁률은 더 적은데 당첨금은 똑같은 뭐 이런 구조니까 누구도 해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세 차익 기대감에 무턱대고 청약에 넣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장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묻지마 청약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절대 금액 자체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세 대비 한 반값이다라고 하지만 윤재 연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1억 9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용 59도 12억 9천인데 절대 12억 9천이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계약금 10% 내야 되고요. 잔금까지 기간이 좀 촉박합니다. 잔금이 6월 7일까지 잔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입주하실 분들이라면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지금 강남은 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중이기 때문에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세 가격이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2020년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세를 줘도 그냥 매덕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매덕도 준비 안 된 분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냥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아마 아니 청약을 우리 하실 것 소장님 같고요. 저기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는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 네. 자, 이게 세 가구가 무순위가 나왔잖아요. 이 무순위도 어떤 무순위냐면 어떤 부적격 때문에 무순위가 아니고요. 돈을 넣지 못한 분입니다. 계약 포기 물량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는 재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잔금 못 치러서 또 그다음 그럴 무슨 가능성도 청약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얘기 들어보면 또 20억이라고 하니 어떻게 부모님한테 빌리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마련을 하려고는 하겠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강남은 규제 지역이니까 2년 거주, 2년 보유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2년 보유잖아요. 그러면 양도세율 다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 20억 남으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5억 정도 나오고요.
돈을 한 4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네. 2년 정도의 기회비용 생각해 보면 실제로 20억이라기보다는 한 10억 정도가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서울 강남에 있는 청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뜨겁네. 청약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달아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180도 다르잖아요. 지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 단지가 수두룩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도가 다른 거죠, 지방. 뭐 사실 이제 경기도권만 가도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도 다르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아무래도 신축이 굉장히 희소하긴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좀 손꼽혔던 뭐 대구 같은 지역들, 뭐 경북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 미분양 숫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청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미분양 수치는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은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준공까지 됐는데도 아직까지 수요자를 찾지 못한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이 또 최근에는 뭐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아파트 숫자 자체가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원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유형들이 더 많은 곳이 오히려 서울인데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분간은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개포동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신축 아파트고 강남에서는 가장 대규모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건데 동일한 시기에 또 그 고양시에 DMC 아파트도 이제 줍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는 시세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한 2억 정도, 많아봤자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수요자들이 관심이 좀 덜했던 것처럼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가격 격차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차익이 있는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좀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지금도 심하지만 이 온도차는 갈수록 좀 더 심화될 거로 좀 전망됩니다. 네. 사실 이제 분상제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주변 시세의 30~40%는 이제 일단은 저렴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청약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 서울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분상제가 적용이 안 돼서 주변 시세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소위 청약을 했었을 때 내가 얻어갈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인기가 저조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청약 경쟁률의 핵심 키는 분양가입니다. 네. 그래서 개포동 디파에 이제 100만 명이 몰린 이유도 사실은 2020년 분양가 대비 현재 시세를 비교했을 때 뭐 최대 한 20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뭐 1, 2년 사이에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쪽에서는 미분양이 한 10,000채 정도 있고요. 네. 지방 쪽에 한 5만 채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라는 현상들은 지방 쪽에서 특히 심한 거죠. 이 이유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미분양 자체가 과거에 분양을 한 분양가잖아요. 네. 그 분양가에도 물건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는 계속 인상 요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도 과거 분양가 수준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의 분양가, 시세에 수렴하는 분양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신축이 남아있다고 하면 예. 수요자가 굳이 청약 통장을 써서 청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쪽은 지금 사실은 악순환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 미분양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쪽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소 20% 이상 싼 거죠. 거기에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시세 대비 최소 20% 이상 싸지니까 로또 청약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강남 쪽에서 분양 물량이 한 2만 가구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청약시장 양극화 얘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단지들이 좀 할인 분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샀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안 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했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그 트렌드가 좀 더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도 어떡해요? 잠깐 말씀드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가 이탈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50군데가 넘는 그러니까 50%가 넘는 곳이 이미 인구 소멸 지역이고 게다가 인구 소멸 지역들은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또 부동산 자체를 코로나 이후로는 자산의 가치로 굉장히 많이 보고는 있어서 내가 거주는 지방에서 하지만 뭐 투자나 내 집 마련 같은 뭐 집을 매입하는 거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지방은 상대적으로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거주 할 수 있는 인구들 안에서 이 미분양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 인구로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보이곤 있어서 네. 이 또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행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지방 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 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돼서 공급 과잉이 됐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최근 이제 미분양이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심각하긴 합니다. 전국 미분양이 한 80% 정도인데 네. 이 미분양이 언제 생겼냐면 2020년, 2021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분양했던 단지들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완판이죠. 그냥 사업만 진행하면 땅 확보하고 브릿지론 받고 PF 받아서 네. 분양 사업만 하면 그냥 완판이 되니까 서울 수도권 그때 분위기 기억나실 겁니다. 지방 중소도시들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과열이 됐죠. 건설회사들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물 들어왔을 때 이제 노를 저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공급하게 되는데 2022년에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아마 저도 몰랐고요. 네. 아마 몰랐을 겁니다. 1년 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전환되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물량들이 대부분 미분양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네.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김효선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네. 물론 지방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인구 소멸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2007년도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지방 힘들어. 지방 시대 끝났어. 서울로 가야 돼. 그때도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였는데 논리는 똑같았습니다. 지방 인구 줄어들고 지방은 주택이 많고 그 새 아파트를 수용할 수요가 없다라는 논리였는데요. 2009년 정도 되니까 서울은 집값이 빠지는데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반등을 했냐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신규 공급 물량을 줄이게 되고요. 주택 가격인 분양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몇 년 전 가격으로 멈춰 있다 보니 때가 되니까 이게 약간 저평가 같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잖아요. 구축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방의 새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네. 서울은 그때는 좀 반대였죠. 분위기 좋다고 공급 물량을 또 계속 늘립니다. 결국에는 서울이 또 뒤늦게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인구 감소 문제는 뭐 심각하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15년, 20년 후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주택 구매 연령으로 성장을 하면서 임팩트를 줄 것 같고요. 지금은 지방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서울은 지금도 공급 물량을 계속 내고 있으니 한 3년 후 정도 된다면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청약 전략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이제 그 단지들을 보면 당첨 커트라인이라는 게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뭐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당첨 커트라인이 69점, 최고점이 79점이었습니다. 79점 정도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5인 가족이 무주택으로 15년을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5인 가족, 요즘 5인 가족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점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뭐 혼자 살거나 뭐 그냥 신혼부부 1, 2인 가구다라고 한다면 아예 저렇게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청약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것조차도 없다면 사실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입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실 부분들은 특별공급 조건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공택지 쪽은 거의 한 80%가 특별공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혹은 노부모 부양 혹은 청년 혹은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공도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게 일단 가장 전략에서 중요한 형태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일반 공급으로 오는 겁니다. 네. 일반 공급에 오면 이제 가점제가 있어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간 택지 쪽에서 이 가점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부양 가족 수 혹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혹은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 기간 이렇게 해서 총점 84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부양 가족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간 충족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 가점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추첨제로 가는 겁니다. 추첨제. 그래서 추첨제로 가는 형태들은 지금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용 5구 이하의 소형이었습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추첨제 물량이 60% 일반 공급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 2인 가구에서 내가 특별 공급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가점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시는 거고요. 다만 과거처럼 이제 묻지마 청약은 금지입니다. 그 형태에서는 본인 생활권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서 추첨제 물량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교과서처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다른 좀 이런 거는 나만의 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소장님. 일단 지금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묻지마 청약을 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대체로 잘 먹히는 단지들을 보면 일단 뭐 뉴욕 같은 정부 정책 세금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단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지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제 주변에 보면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청약을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추천 물량 같은 경우도 운이거든요. 특별 공급도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타겟이 되는 좋은 물건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좀 쉬지 않고 청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2020년 분위기 좋을 때 추천 물량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뺑인데 67번 청약 도전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불굴의 의지를 그렇죠. 보이셨군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67번이면 이거는 하늘이 감동하는 수준이니까 꾸준히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 쳐다보지 마시고 거주자 우선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거주 지역에 우선 물량이 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리움이나 이런 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남시에 산다라고 하면 하남시 물량을 우선적으로 좀 도전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략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디아퍼 같은 경우도 타입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저 전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용 59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25평. 단지인데 네. 역선택을 해야 되죠. 이때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 그렇다면 역선택을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도 막상 그 입장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용 59가 가장 많이 몰렸기 때문에 네. 좋은 단지들이라면 많이 몰리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윤지 네. 의원님께서 끝까지 해라. 네, 포기하지 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점을 훌쩍 넘는 이제 가점으로 당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인천 정도만 가보더라도 40점대에서 당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고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시세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청약 경쟁률도 좀 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의 4곳을 빼놓고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분양권 전매나 뭐 실거주 의무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분양권을 또 매입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면 1년 후부터는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가족들이 청약 통장을 만드시면서
분양을 그냥 받는 것과 그냥 미분양인 것들을 좀 분양권을 사는 거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제 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세 차익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근데 원래 청약의 본 목적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보면 청약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3월 이사철을 맞이하다 보니까 전셋값도 요즘에 많이 오른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과 비교했었을 때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갭 투자라는 거죠. 네. 물론 갭 투자가 하나의 투자의 기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갭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가운데 갭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가율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53.6% 정도 되는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됐을 때 서울이 50%대였고요. 2012년, 13년으로 가면서 60%대, 2016년에 70%가 넘어갑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매매 가격은 주춤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2017년부터 이제 갭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폭발하게 되죠. 이게 전세 가격이 한 5년, 6년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또 53.6%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2024년 올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 사례를 본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면 네. 나중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금리는 내려가고 이제 집값 인플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예. 전세 가율이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중장기적으로 2024년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5년 정도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정책도 미리미리 좀 선반영을 해서 시장을 리딩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월세로 사시던 분들도 뭐 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당분간 전세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에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었는데 하락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봐야 그랬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매매 대기 수요들이 임차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전세나 월세가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작년에 가장 이슈였던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아직까지도 빌라 같은 것들은 무조건 그냥 월세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전세값이 최근에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실 뭐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또 연초에 금융위에서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게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손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주택보다도 좀 더 상위에 있는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만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DSR 도입이 무산된 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비판적인 요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세 시장과 관련된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정부가 그 임대인들의 갭에 해당되는 만큼 역전세가 나는 부분만큼 DSR 부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개선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전세값이 빠질 때 월세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이전됐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는 형태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슈가 임대차 3법 시행이 벌써 3년, 올해로 치면 4년 차가 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안착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오를 거다에 대한 부분은 보통 입주 물량으로 봅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서울 쪽 혹은 내년을 보셔도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입주 물량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은 추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금융권에서의 대출 규제입니다. 그게 이제 DSR 혹은 스트레스 DSR 제도 자체를 도입을 하는데 네. 대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투자 성향 혹은 전세가 오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네. 사금융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레버리지 작용을 하는 게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도 물론 중요하나 본인이 대출이 안 나오는 투자자라면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세 세입자라고 한다면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이제 당분간 계속 오를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니까 네네.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요. 네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년 더 살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사용하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국면이어서요. 네, 지금 좀 과도기적인 국면이고요. 저는 추세 상승, 전세 가격은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계약갱신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 많은 수요자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계약갱신 청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은 전세 가격을 2022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네.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올려주고 일단 연장을 한 다음에 네. 2년 후에는 한 5천만 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저는 지금 갱신 기간인데 인상 금액이 크지 않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주고 인상을 받은 다음에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를 신청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세한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 어제였죠? 그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그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를 올릴 수 있는 상한제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전부 다 합헌이 났다라는 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요?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서민의 주거 안정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지금 되고 있는 것도 거의 만 4년이 돼가잖아요. 2020년도 7월 3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정 중에서 역전세나 여러 가지 우려도 굉장히 많았지만 네. 생각보다도 이제 정책적인 방어를 계속하고 여기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심각한 우려를 그렇게 잊지는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도에 했던 분들이 4년을 다 채우고 신규를 하느냐 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의 전셋값을 2020년도랑 비교해 보면은 그때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이 되었거든요. 한동안 좀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했던 금액이랑 좀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2년 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제 4년 차를 들어서면서 이 법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는 있어서 지금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 목적을 좀 더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물론 헌재에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어떤 분쟁 요소로 작용했었을 때에 이번 결정이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슈는 중립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제도라는 것들이 시행한 지가 4년 차가 됐고 그 사이에 상승기 하락기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혼선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설 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사실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개편을 하든지 아예 폐지 처리를 하든지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권 3년 차가 다 되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개정이 있어도 부분 개정에 불과할 이슈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의 결정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혼선이 생긴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실거주 의무 분상제 아파트의 경우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3년 뒤에 만약에 이거를 계약 갱신할 거냐, 집주인이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을 놓고 만약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경우를 가정해서 최근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이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드리는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3년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주한테 일단 3년 뒤에 본인 거주를 하라고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분은 세입자를 드릴 때 이 부분을 미리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안내를 어디서 하냐면 특약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해야 되고 실제 2년 뒤에 이 부분들 갱신 사용권을 할 때도 1년 정도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특약을 안 넣어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특약에 넣으면은 괜찮은 겁니까? 특약이 그 조건들을 만드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특약에 있다면 임대인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예. 최근에 판례들에 대해서 이제 분쟁 판례들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네네. 분쟁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어떤 사유냐면 집주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죠. 세입자가 요구하게 되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세입자는 과연 집주인이 너가 진짜 입주하는 거 맞아? 나 못 믿겠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아, 계약 갱신을 건절한 사유가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는 이유를 댔는데 네. 세입자는 그걸 이제 아무리 신뢰하지 봐도 못하겠다. 직접 입주할 것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고 집주인은 내가 입주하는데 왜 거절을 하는 거야?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1심, 2심은 집주인이 이겼고요. 대법원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주인이 진짜 입주하는 진정성을 보여라는 건데요. 집주인들이 말이 달라지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애가 교육을 간다든지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집이 3주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주택에 너가 입주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태클을 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고요. 네. 처음에는 가족 전원이 입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입주한다고 했다가 말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실거주 의무에 의해서 입주하는 사유는 명확한 사유가 됩니다. 명확한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얼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얼마나 기준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1년은 살아야 됩니까? 4개월 살다가 집주인이 나갔을 때도 집주인이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 자 3년 유예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2년 살고 집주인이 거절할 수가 있죠. 3년인데 나는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갱신을 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하더라도 3년 유예라는 합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유예가 왜 3년인지 사실 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4년으로 하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라고 3년을 했다. 왜? 다음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논란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논란에 논란을 또 낳는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네요. 그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보자면 스트레스 DSR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일부지만 1단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 일단 하반기부터는 2단계, 내년부터 3단계 전면 적용 단계별로 확대된단 말이죠. 결국 DSR도 규제지만 스트레스를 더 줘서 더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면서 변동금리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고정금리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TV만 보고 대출을 해줬던 거를 네. 이젠 차주별로 가능한 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두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장금리가 다소 인하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은 뭐 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전혀 못 누리게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DSR을 계산할 때는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5천만 원 사람인가 7천만 원인 사람 사이에 대출 가능 금액은 1.4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기존 보유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기존 부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뭐 고정적이라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지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계획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아까 윤지혜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DSR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대출받아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세값을 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그 갭 투자 같은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원래 이제 사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DSR이 어디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제 돈 주고 다 집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비판이 현금 부자들만 집 사는 시대가 또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소득이 충분하고 뭐 자산도 충분하시고 그런 분들이 신용도도 높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출하기는 더 좋아진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점진적인 도입입니다.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죠.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내년에 이제 전면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트레스 DSR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형태들의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다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금리에서는 지금 금리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천만 원 정도가 최소한 더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계를 이미 명시했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25%, 하반기에 50%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이었다면 네. 이 결정을 빨리 안 하면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도입이 될 때 의사결정을 먼저 하시려는 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한도가 더 줄어드는데 소득을 1년에 수천만 원씩 모을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좀 빨라지는 부분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반기에는 거래량의 오히려 증가 요소로 작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행되기 전에 대출한도 줄기 전에 먼저 받자라는 이제 일부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네.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확 늘어나게 되는 게 주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1월 거래량도 뭐 2,000건, 2,5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보이고 있는데 네. 12월보다는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 사려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계비 전체가 억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겠고 네. 분명히 스트레스 DSR은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되긴 했지만 걱정은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계획을 갖고 실제 마련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네.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보는 거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신혼부부, 청년, 출산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리트, 혜택을 주되 기성세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라라는 방향성, 가계부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정책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또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또 살짝 풀어주는 또 정책 완화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 내에서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사 PF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나왔고 소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테니까
집을 적극적으로 미분양 주택 사라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을 내놨는데 한쪽에서 대출을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내 안에서 충돌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정부의 이제 수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도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보이곤 있는데 일단 금융위에서는 대출과 관련된 것들은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또 많이 작년에 늘어나긴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제한해 두는 것도 사실 그 입장은 좀 이해가 가는 바는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과거에는 뭐 세금이라던가 뭐 재건축에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주택시장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는 공공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도 지난해에도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DSR을 유예하는 정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일시적인 가격 상승 전환이나 거래량 증가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DSR을 유예하는 그런 상품들을 국가에서 뭐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 때마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좀 크게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도저히 DSR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공공금융 상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요.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 화제가 됐던 이번에 청약 화제가 됐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 이름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요즘에 아파트 이름들이 다 이렇잖아요. 뭐가 영어식으로 이제 덕지덕지 붙다 아예 나오네요. 네. 자,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동탄 시범 뭐야? 자, 다은 마을 월드 메르디앙. 예. 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렇게 긴 식의 아파트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문이에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잘 모르겠고요. 집값 가격을 올리는 무슨 이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해서 이게 멋있어 일각에서는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로 느낌이 안 드는데? 네.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거만 보더라도 이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왔고요. 분당 신도시만 하더라도 분당 시범, 삼성 한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2기 신도시부터 이제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요. 숲이 있으면 포레가 들어가고요. 학교가 있으면 에듀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름을 점점점 붙이면서 아마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내 아파트를 보다 뽐내기 위해서 이게 약간 마케팅의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PR 홍보를 함으로써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례들도 보면 기존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름을 또 개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이름도 개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그래요? 받아서 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개명이 됐거든요. 저는 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 아파트 이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아파트 이름에 따라서 정말로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붙고 덜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컨소시엄이 되면서 원래 이제 원래 해당 지역의 마을 이름 그리고 각각의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붙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4개의 건설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5개 건설사가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밍 자체를 하나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통일하는 형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형적인 게 이제 헬리오시티 그런 형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뭐 파크 포레어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단순화되는 형태로 다시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멋있는 아파트 이름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